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딱 투자를 한다라 그랬을 때 우리 딱 한 개 업종만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딱 1픽 어떤 업종일까요? 글쎄, 아까 이제 뭐 디지털 시대가 뭐 도래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포인트를 줬는데, 예. 거기 뭐 초고속 인터넷도 있고, 로보틱스 하드웨어도 있고, 예. 뭐 사이버 보안 다 중요하죠. 반도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반도체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러면 그 소재인 반도체.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실적 악화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때 특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무리되고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은 거의 BEP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사보는 게 좋다라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바닥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했던 거는 이제 폴 볼커가 예. 뭐 이제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경제를 쑥대밭 만들고 인플레 잡은 게 그게 중요한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했던 거는 이제 1980년대부터 있었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비교 우위를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극적인 생산성 개선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사실 빚이 너무 많아졌고 이제 뭐 노동력도 부족하고 이제 경기는 이제 침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침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슬로우 다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인 저성장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은 결국 새로운 극적인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 디지털 세계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수요가 먼저 올라올 만한 거는 디지털의 소재인 반도체이다. 근데 여러 기능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해지려면은 그 기능성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뭐 빈메모리 같으면은 이제 CPU, 뭐 이제 컴퓨터의 뇌에 해당되는 거고. 뭐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긴 한데 계산 능력이 병렬로 놓으면 더 증폭되지 않습니까? 계산 능력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막 갖다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DPU라는 거는 데이터 이제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CPU나 GPU에 막 이렇게 적절히 분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를 늘리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리고 FPGA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틱스, 이 동작하는데 그 말단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이링스 같은 데가 잘하죠. 하여튼 이런 수요가 가장 뭐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의 대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그거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데는 TSMC.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비메모리 기능을 막 하려면은 결국 데이터를 일단, 저장했다가 프로세싱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장하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프로세싱 하는 게 DRAM이죠.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수요가 막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하는 메모리 수요도 같이 스피드오버. 그러니까, 함께 동반,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가 패권 다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전투력에 직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접근을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버핏이 TSMC를 산 이유가 이게 수요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진입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도 관리가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제 미래 패권은 결국 데이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걸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게 반도체니까 뭐 반도체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중국에서 줄지 않나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중국에서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중국에다 팔지 마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생산지가 바뀌는 거지 결국 그 서플라이가 뭐 그렇게 제한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못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받는다거나 뭐 대만의 수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커머더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쉽고 싸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수익성을 즐겼던 이유는 뭐 미국이 계속 중국의 진입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특히 이제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이제 10나노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면 20나노 밑으로 10나노대에서는 이제 그 패터닝을 할 때, 디자인 할 때, 이제는 이제 좀 빛을 이용한 노광 장비, EUV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장비를 만드는 것은 네덜란드에 ASML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ASML한테 너 그 장비 중국에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기술에는 우리 것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반도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력하고 연결되잖아요. 미래의 패권이 반도체 데이터라면서요. 반도체 어떻게 포기해요? 걔네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 자체 수요만으로도 시장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28개의 그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반도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가 하겠다. 그 얘기는 사람 뽑는 거죠. 막 대만에서 갖고 오고 한국 삼성전자에서 데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년 안에는 그래도 범용 제품은 국산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고급 반도체, 기능성 이런 거는 삼성전자 거 써라. 근데 뭐 일반적인 범용재는 그냥 중국 거 써라. 그럼 중국 기업들은 뭐 말 잘 듣죠. 그리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범용재 정도만 중국이 국산화해도 그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다는 그 사실만 있어도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이 산업은 굉장히 커머더티이기 때문에 컨설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가격 통제력이 있으니까. 근데 난 중국이 들어와서 그 산업이 안 망가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막 자국 보조금 막 주면서 뭐 자국 기업, 태양광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뭐 자국 내에서 공급광이 심해지면 다른 나라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공급광 만들어 놓고. 치킨 게임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시간을 번 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나노 소재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한 어떤 수익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제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무엇이 먼저 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반도체로 들어오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사업을 다각화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먼저냐. 여기에 주가가 달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 기회에 변신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분기 실적 악화 시 매집을 한번 해라. 그래서 단기, 중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서는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삼성전자가 나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확실히 레버리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경기가 화끈하게 올라올 때 더 빠르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보면은 일단 우량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보험을 드신다면 그쪽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더 길게 본다 그러면, 아주 장기로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 중국 반도체,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들,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실 이런 이 반도체 관련된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걔네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는 사실 하기 힘들다 그러면 비메모리는 사실 천재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이런 어떤 디지털에서 유니콘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중국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도 분명히 중국 고유의 유니콘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게 사실 저도 한 6개 정도 업체를 알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를 지금 어디 투자했었는데 문제는 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그 개별 주식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ETF로
사보면 좋지 않을까. 아, 아직 이런 기업이 상장돼 있어요? 상장 안 됐어요. 안 됐죠. 상장된 게 몇 개 있고 안 된 게 더 많죠. 근데 이제 ETF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실 그런 걸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쟁력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높이는 리밸런스를 해줄 수 있으니까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ETF를 사보시는 게 좀 길게 긴 안목에서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 봐요. 왜냐면 칭화대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칭화대 출신 다 나와. 이제 아니면 저기 뭐 AMD, 엔비디아 있는 중국인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만들면 또 진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거라서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한마디 좀 하실 거 더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라. 그리고 뭐 그냥 사라 팔라만 얘기하라. 종목을 얘기하라 하는데 설령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오픈되는 순간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 그랬는데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지만 아무나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는 거는 펀더멘탈 밸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한 게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 기대가 반영된 거잖아요. 예.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 주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자가 뜬 거죠. 아, 내가 찍어서 샀는데 올라갔다. 너 때문에 돈 벌었어. 아우 고마워 이러면서. 예. 예.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못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급락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함께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아주 그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이 반복 가능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보이는 만큼 먹는 거고.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자산 배분까지만. 그러니까 인덱스를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그냥 나눠놓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이제 조금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개별 주식을 하시되 가급적이면은 상장 주식 남이 하던 것도 하지 말고 이제 비상장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도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배 수익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주식에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되게 대단하다 생각한 게 보통 내가 사서 40배를 먹었으면 그 종목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를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끝까지 먹자 하면서 보통 다 홀딩해서 가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살 때 예. 자기가 산 이유들을 적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게 예. 사람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장이 떨어지면은 예. 막 또 팔고 싶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보라는 거죠. 내가 왜 샀는지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씩 지워요. 그럼 거의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팔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절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절제 없으면 도저히 그때 매도 안 나가거든요. 네, 네. 아, 대단하다. 매도의 기술을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김학주 교수님과 이제 도서 40배 수익클럽 도서와 함께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되게 좀 뜻깊게 많은 걸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깊게 알아봤고, 저는 오늘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투자에 대해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내가 정말 마음가짐을 잘 잡아야지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구나. 지금 이걸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되게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